네, 옥토디 기초인 기본생물 29장 소화와 영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영양소의 기능은 영양소는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질로 몸을 구성한다 되어 있고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3대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탄단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가정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3대 주 영양소는 방금 말씀드린 탄단지고요. 3부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얘들은 물, 무기질, 비타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부 영양소들은 저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 없이 그대로 흡수되는 물질이에요. 자, 그 다음 필수 영양소 봅시다. 먼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얘들은 우리 몸에서 대사로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소루신, 발린, 메티오닌, 트레오닌, 페닐알라닌, 루이신, 트립토판, 라이신, 그 다음에 소화기에만 필수인 히스티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우는 법. 이 발메트는 페루산 트리로 만들었다 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를 할 경우에 특정 식물은 특정 아미노산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라이신이나 트립토판이 없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메티오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식물들을 먹어가지고 꼭 아미노산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도요, 풀만 먹는 게 아니고요, 풀 먹을 때 곤충이나 아니면 다른 벌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같이 섭취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아미노산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모든 생명체가 섭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유산균 많이 먹죠. 김치 같은 거, 요구르트 안에서도. 자, 그 다음 필수 지방산 봅시다. 필수 지방산은 동물들이 만들지 못하는 몇몇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메가3 이런 거 배웠죠. 그래가지고 오메가3하고 오메가6 이런 게 있는데, 먼저 리놀렌산이라 해가지고 얘들이 오메가3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EPA, DHA 이거의 전구체예요. 그래서 얘들은 오메가3는 어디 좋은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신경계 기능 아니면 항염증 작용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특히 DHA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얘들이 이제 리놀렌산에서 만들어지는 전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식이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놀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헷갈려요. 얘들은 오메가6를 의미해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세포막 구성하는 애들이고요. 아니면은 아라키돈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갖고 그거 전구체라 가지고 프로스타글란딘 만들 때 사용됐었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 이런 걸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봅시다. 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보조 효소 기능을 하는 애들입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왔습니다. 비타민은. 자, 그래서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은 결핍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비타민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프로비타민은 섭취될 때는 비타민이 아닌데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바뀌는 전구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 무기질 봅시다. 무기질은 뼈나 혈액 등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속의 pH, 삼투압, 효소의 활성화 등을 조절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조금 일반 생물 같은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부터 봅시다. 수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요. 저장되지 않고 잉여가 있으면은 과잉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은 우리 신장을 거쳐가지고 소변으로 다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섭취가 필요하죠. 보통 우리 앞에서 배워왔듯이 코엔자임, 즉 조효소로 작용을 하고 대사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자, 얘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습니다. E1, E2, E3 할 때, 세포 대사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에서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TPP, 그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로부산 탈수소효소 복합체 있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때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기능 유지에도 조금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결핍이 되게 되면은 각기병이라는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기병은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근력이 약화되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게 신경 기능 유지도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심해지게 된다 그러면은
자,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걸리게 돼요. 자, 이 질환 외워두세요, 이거. 자, 그 다음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뭐 피부가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입술이 트거나 혓바늘 돋거나 이럴 때 보통 리보플라빈 들어간 제품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FAD나 FMN, 자, 얘들의 구성 성분으로 산화환원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전자전달계에 얘들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결핍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혓바늘, 즉 설염, 아니면은 피부염, 아니면은 입 주위가 막 갈라지는 입주위 갈라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3 나이아신입니다. 자, 얘는 앞에서 또 다 했죠. 사실 다 한 거네요. 보니까 얘들은 NAD 플러스나 NADP 플러스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세포호흡이나 뭐 생합성 경로에 주로 관여를 했죠. 자, 결핍이 될 경우에는 자, 펠라그라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주요 증상이 3D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부염, 설사, 치매, 즉 더마티티스, 다이아레아, 디멘티아, 각각 앞글자 D 따가지고 3D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데스까지 올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B5 판토텐산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효소 A, 즉 코엔자임 A, 얘 구성 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산 대사나 뭐 TCA 회로에서 얘들이 주로 사용이 됐었죠. 결핍은 좀 드문 편이긴 해요. 드물지만은 만약에 이제 결핍되게 되면은 피로, 그 다음에 좀 감각이 이상한 감각 이상, 그 다음에 탈모, 이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모약 보면은 이거 비타민 B5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6 피리독신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PLP라는 구성 성분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신경전달 물질 합성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결핵약. 자, 결핵약은 제가 약은 아직 안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어쨌든 결핵약을 섭취할 때 이게 고갈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비타민 B6를 같이 처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핍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경련, 빈혈, 그 다음에 뭐 말초신경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7 비오틴입니다. 자, 이거 탈모약으로 많이 나오죠, 비오틴은. 그래서 얘들은 카르복실화 반응에 관여하는 조효소라 가지고 지방산 합성이나 뭐 포도당 신생 합성 이런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염이라든지, 자, 우리 유명한 탈모,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이한 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생달걀 있죠, 생달걀, 그거 흰자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비타민 B7 결핍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달걀 흰자의 당 단백질 중에서 아비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비오틴하고 강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복합체를 형성해요. 그러면 얘들이 원래 비오틴이 수용성이라 가지고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복합체를 만들게 되면은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비오틴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 B9 엽산 봅시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핵산 합성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메틸기 전달 이런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활발한 조직에서 특히 중요해요.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 이러면은 우리 태아가 세포 분열이 활발하죠. 그래가지고 인부들이 많이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핍되면은 인부가 만약에 먹지 않게 되면은 태아 신경관이 결손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12 코발라민입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메틸기 전이 반응하고요. 자, 이 메틸기 전이 반응은 제가 지금 이렇게 메틸기 전달, 메틸기 전이 반응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외워놓으세요. 반응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중에 심화나 전공 들어가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반응이 복잡해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세요. 어쨌든 요 반응하고 그 다음에 신경에 수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가 있으면은 얘들이 전도가 잘 일어날 수 있게, 아직 우리 신경을 안 배웠죠. 요렇게 수초라는 애들이 이거를 감싸고 있는데, 자, 얘들을 형성할 때 비타민 B12가 필요해요. 간혹 당뇨약 같은 거,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있는데 그런 거 섭취하다 보면은 이게 고갈돼가지고 처방에 따로 영양제 성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핍되게 되면은 악성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신경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경계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음식 속에 이제 비타민 B12가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단백질 속에서 막 얘들이 떨어져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R 프로테인이라는 거랑 얘들이 결합을 해요. R 단백이라는 것과 결합을 합니다. R 단백질과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췌장의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 R 단백질들은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B12는 내인자,
IF라고 하는 애들과 결합을 해요. 이게 12지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회장에, 즉 소장 거의 끝에 있는 회장에서 말단까지 가게 되면은 이 IF와 비타민 B12 복합체가 수용체에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IF, 즉 내인자라는 애들은 위에 벽세포라는 데서 얘들이 분비가 돼요. 즉 여기서 원래 같이 분비돼가지고 내려옵니다. 하지만은 12지장에서 이제 R 프로테인이 췌장 효소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되면은 이때 이제 IF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 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내인자, 즉 IF가 벽세포에서 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타민 B12가 결합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비타민 B12 결핍증이 나타나가지고 코발라민이 처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기출됐습니다. R 단백질이 아마 기출됐던 것 같아요. 원래 템벨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심화 내용인데 기출돼가지고 그냥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거 아직 위치 모르죠. 요 단어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B 엔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 C 한번 봅시다. 아스코르브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몇 번 말했지만 콜라겐 합성할 때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 흡수할 때도 관여를 해요. 딱 3개 외워두시면 됩니다. 콜라겐 합성 이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철 흡수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핍되게 되면은 뭐 콜라겐 합성이 잘 안 일어나니까 괴혈병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혈병이 일어나면은 이제 출혈이, 혈관 탄력이 떨어지니까 일어날 수 있고, 상처도 잘 안 낫고요. 잇몸 같은 데서 피가 나게 되겠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알아봤고 이번에 지용성 비타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수성이다 보니까 얘들은 지방이랑 같이 흡수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간이나 지방 조직에 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얘들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먼저 비타민 A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암기법은 아시죠? 아데크 외우시면 됩니다. A, D, E, K 4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비타민 A, 레티놀입니다.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민 A 눈에 좋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망막에서 얘들은 시각 색소인 그 로놉신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거는. 로놉신 형성에 필요해요. 그리고 상피세포를 분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당연히 눈에 이제 로놉신 형성이 안 되니까 야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피세포 분화에 관련이 있으니까 피부 각질이 일어날 수 있는 피부 각질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에도 관계를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다 섭취 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과잉증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간 독성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먹게 되면은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부금기입니다. 비타민 A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 자, 얘들은 조금 외울 게 많은데 비활성형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2 형태하고요, D3 형태가 있습니다. D2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에르고칼시페롤 요래가지고 식물이나 효모에서 이제 주로 유래하는 애들이고, D3 같은 경우에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몸 피부에서 수상기 하나가 3번 위치에 추가가 되면서 합성이 되게 돼요.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얘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가게 되면은 간에서 다시 이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즉 칼시디올이라는 애로 전환되게 돼요. 그 다음 신장에서 이제 1,25 자리에 하이드록시가 있는 1,25 다이하이드록시 비타민 D가 됩니다. 얘 이름을 칼시트리올이라 그래요. 이름 보시면 대충 느낌 오시죠? 여기서 아까 수상기 하나,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3번 위치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5번 위치에 추가로 붙었고, 그 다음 다시 1번 위치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형 비타민 D 이렇게 불러요. 칼시트리올을. 어쨌든 비타민 D는 뭐 어디 중요한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죠? 그래갖고 칼슘, 인 이런 거 흡수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뼈 형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핍되면은 이제 뼈랑 관련된 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구루병,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골연화증 혹은 골다공증 요런데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과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칼슘을 흡수하는데 비타민 D가 관여한다 했죠. 그래서 칼슘이 많이 흡수돼 가지고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타민 E, 토코페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는 구조를 안 그려주는데 나중에 우리 면접 강의 들을 때는 제가 구조도 알려드릴 거예요. 구조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막의 지지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얘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들이 이제 결핍되게 되면은 세포막과 관련된 이상이 좀 나타나요. 그래서 신경계 이상이라든지 적혈구가 용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잉증이 되게 되면요, 얘들은 우리 밑에서 나오는 요 비타민 K 있죠, 얘 비타민 K 흡수를 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 K가 원래 환원형에서 산화형으로 돌아갈 때 VKOR이라고 하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비타민 E가 얘를 저해하게 돼요.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타민 K 결핍증이 오히려 비타민 A 과잉증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K는 밑에서 배울 거지만은 얘들은 혈액 응고인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가 안 되게 돼가지고, 결핍이 되면은 안 되게 돼가지고 멍이라든지 코피, 잇몸 출혈 같은 출혈들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럼 비타민 K 봅시다. 뭐 방금 사실 설명을 드렸어요. 얘들은 혈액 응고인자의 그 감마 카르복실화라는 것에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전공 심화에서 배우고요. 그냥 혈액 응고인자에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대충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결핍되면은 얘들은 혈액 응고인자가 잘 안 만들어질 테니까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비타민 K는 장내 세균이 원래 합성을 해줍니다. 합성을 해주는데 신생아는 갓 지금 세상에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장 속에 정상 세균총들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들은 지용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유에도 비타민 K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핍되기가 쉬워서 신생아한테 특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과잉일 때는 독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뭐 외울 건 아니고, 굳이 뭐 찾아내라면은 뭐 황달, 간 손상 이런 게 이제 지용성이니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외울 내용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량 무기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제가 1장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얘들은 보통 한 100mg 이상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뭐 안 했지만 어쨌든 체내 구조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칼슘 봅시다. 칼슘은 뭐 쉽죠. 뼈나 우리 치아 이런 데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액 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경 자극 전달할 때 이런 데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근육 수축 이런 데도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신호 전달할 때도 우리 막 소포체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다 배운 얘기예요. 자, 이런 데 필요하고, 결핍이 되게 되면은 이런 거랑 관련된 결핍증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뼈가 안 크니까 성장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은 뼈의 구성이 안 되니까 골 밀도도 떨어질 거고요. 당연히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도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근수축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쥐 내리고 이러면은 마그네슘 먹어라 이러는데 사실 칼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 봅시다. 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과 함께 뼈랑 치아 형성에 작용을 하죠. 그 다음에 뭐 ATP에도 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핵산, DNA, RNA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인지질 이런 데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3PO4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완충작용에도 관여합니다. 인이 결핍되는 경우는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긴 한데, 만약에 이제 결핍증이 일어나면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몸이 좀 허약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뼈가 이제 약해지는 골연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미노산, 특히 메티오닌, 시스테인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3차 구조 형성할 때, 이황화 결합 형성할 때 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아미노산을 먹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보통 단백질 결핍이 일어나야 이제 황결핍증이 나타나긴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칼륨 봅시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포 내 주요한 양이온입니다. 그래가지고 막전이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신경 전달, 그 다음에 근육 수축, 그 다음에 심장 기능 유지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전류랑 좀 관련이 있고요. 만약에 결핍되게 되면은 근육이 되게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심하면은 심장 기능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이뇨제를 쓰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막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증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부정맥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심전도에서 티파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뭐 이건 일단은 적어만 놓으세요. 심장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트륨이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바깥에 있는 주요 양이온이죠. 아까 칼륨은 세포 안쪽에 있는 주요 양이온입니다. 막전이를 유지할 때 중요하고요. 얘들은
나트륨에 의해 가지고 물들이 막 삼투로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래서 수분 균형, 수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혈압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경 자극 전달할 때도 얘들이 사용이 됐었죠. 결핍되게 되면은 당연히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막 의식이 떨어지고 막 혼란스럽고 그다음 막 경련이 일어나고 이래요. 과잉이 되게 되면은 자, 우리 몸 밖으로 물들이 같이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혈관에 물들이 막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지 말라 하죠. 자, 이번에는 염소입니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산의 HCl의 구성 성분이었죠. 그 외에도 이제 체액에서 산염기 균형이라든지 삼투 조절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음이온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결핍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결핍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이제 위산에 막 섞여 나오다 보니까 구토하게 되거나 설사하면서 이제 과량의 위산액으로 막 얘들이 배출되게 될 경우에는 결핍증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 말한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산염기 이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근육 경련 이런 것도 좀 나타날 수 있어요.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헷갈리는데 과잉이 되게 되면은 대사성 산증이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는 양이온 있죠. 즉 나트륨하고요, 칼륨 얘하고 염소하고 HCO3-하고 얘들하고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Cl-가 과잉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음이온이 얘들이 이제 균형이 유지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얘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기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H가 떨어지게 되고 즉 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300개 이상 효소의 반응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몇몇 가지 알려드렸죠. 특히 얘들은 또 우리 앞에서 ATP 같은 거 이런 거 활성 형태 유지할 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나 신경 기능에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핍되게 되면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신경이 막 과흥분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심장에서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잉이 되게 되면은 신경 전달이 억제가 되고요. 거꾸로겠죠. 신경 전달이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칼슘 채널을 억제를 해가지고 근육이 이완되든지 아니면 혈압이 이제 얘들은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잉이 되면 그 다음에 심장이 서서히 뛰는 거, 1분에 60회 미만으로 뛰는 거 이런 거를 서맥이라고 하거든요. 서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참고로 반대 용어로 빈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맥은 1분에 100회 이상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걸 빈맥이라 해요. 이번에는 미량 무기질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얘들은 하루에 100mg 미만만 필요한 애들이에요. 하지만 생리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큰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철 봅시다. 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었죠. 그래서 산소 운반에 거의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입니다. 얘들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리고 전자전달기에서도 이 전자전달할 때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철이 결핍되게 되면은 철 결핍성으로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피곤해진다든지 아니면 면역 기능 등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잉이 될 경우에는 이게 철들이 활성산소를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가 손상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간이면은 간경변이 될 거고요. 심장이면은 뭐 심부전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불소, 플로우로 봅시다. 얘들은 이 치아에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범랑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충치랑 관련해서 충치 발생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결핍되면은 충치가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너무 과잉이 되게 되면은 이게 치아 불소증이라 해가지고 치아에 반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치아에 불소가 집착되는 치아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었죠. 그래서 기초 대사율을 조절할 때 거의 필수적입니다. T3와 T4 성분입니다. 만약에 결핍되게 되면은 이제 뭐 갑상선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장이 떨어진다든지 대사가 안 되니까 아니면은 지능 발달이 떨어지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능 발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아기 때 어릴 때 나타나겠죠. 신경이 발달하는. 요건 뭔지 아시죠? 이제 얘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갑상선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늦어지는 지연이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영아기 때는 지능 발달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결핍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과잉증이 되면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이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막 체중이 대사가 증가해가지고 체중이 막 빠진다든지 아니면 심계항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볼프-차이코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합성이 억제가 돼요.
너무 과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필수 영양소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식이결함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먼저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체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더 적은 화학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단에 의해 가지고 영양실조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다음 뭐 결핍증 돼 있는데 결핍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대충 뭐 보고 왔죠. 비타민 A가 결핍되면은 뭐 야맹증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실험을 또 하나 해본 게 있어요. 캠벨에 나오는 건데 종합 비타민으로 이제 비타민 B9 아까 엽산 있죠. 엽산을 섭취를 한 군하고요, 섭취를 하지 않은 군으로 나눠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를 먹지 않은 여성들의 아이에서 신경관 결함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발생 중에 이제 뇌하고 척수가 안 다쳐가지고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엄마들은 이런 엽산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임신 중에 임신 중. 자, 그다음 음식 처리의 주요 단계 한번 봅시다. 자, 4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섭취입니다. 섭취, 먹는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캠벨에 다 나오는 거예요. 부유 섭식자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액체 속에 이제 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부유물들을 먹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캠벨에는 혹등고래라는 게 나와요. 얘들은 이제 위턱에 고래 수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쫙 먹은 다음에 이 고래 수염을 통해 가지고 물이랑 진흙을 거르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척추 동물인 뭐 새우, 플랑크톤, 그 다음에 물고기까지 섭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부유물 섭식자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 기질 섭식자 있는데, 자, 얘들은 말 그대로 기질을 먹는 동물로 그 양분 공급원에 뭐 안쪽에 묻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붙어서 사는 애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양분 안쪽이라면은 뭐 구더기 같은 게 있죠. 동물 사체 안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또 캠벨에 나오는 게 이제 쐐기벌레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얘들은 그냥 이파리 위에 그냥 붙어가지고 잎을 먹고 살죠. 자, 그 다음 액체성 섭식자 이런 게 있는데, 액체성 섭식자는 숙주로부터 이제 체액을 빨아먹는 애들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모기, 얘들은 사람 피 빨아먹고 살죠. 그 다음에 진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모기 같은 경우에는 암컷만 알을 낳기 위해 가지고 혈액을 섭식하는 거고요. 보통은 꿀이나 아니면 수액 같은 거 먹어요. 특히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알을 안 낳으니까 아예 혈액을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디 이런 애들도 이제 식물 수액을 빨아먹고 살죠. 그 다음 덩어리 섭식자 되어 있는데, 자, 얘들은 말 그대로 커다란 음식 조각을 먹는 애들을 말해요. 자, 대표적으로 캠벨에는 비단 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왕자 보면 나오죠. 코끼리를 먹은 뱀. 그래가지고 얘들은 먹이를 삼키고 소화시키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런 애들을 덩어리 섭식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소화입니다. 뭐 소화는 뭔지 알죠? 몸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자로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의 의의 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은 세포 외에서 음식을 소화를 하고 세포 내로 분해된 영양소를 도입해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분해 산물은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장에 이제 융털 돌기로 흡수가 돼가지고 다시 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온몸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물질로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고분자를 뭐 바로 이용할 수 없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를 굳이 시키는 이유가 뭔지 적어놨습니다. 일단 우리 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바로 확산 같은 걸로 세포막을 투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분자 물질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분자 상태로 먹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고분자하고요, 음식물의 고분자는 서로 다른 물질이죠. 자, 하지만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단량체들은 다 같은 종류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고, 뭐 DNA, RNA는 핵산이고, 당은 뭐 포도당 이런 애들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얘들을 합쳐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번에는 흡수 과정입니다. 흡수 과정에서는 뭐 아미노산이나 단당류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반투과성이죠. 먼저 반투과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투과막은 선택적으로 투과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은 물에 녹는 수성 물질, 얘들은 투과를 안 시키겠죠. 그 다음에 크기가 큰 물질도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얘들은 오직 작으면서 지용성인 물질만 투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반투과막의 특징이고 세포막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유는 아시죠? 이게 인지질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친수성이지만 안쪽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들을 통과할 때 요 긴 두꺼운
소수성 지질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용성만 투과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 사이를 통과하려면은 크기도 작아야겠죠. 자, 그다음 전투과성 막 돼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대부분의 물질이 투과가 가능한 애들을 전투과성 막이라 하고, 사람한테는 거의 없고요. 식물의 뭐 세포벽, 그다음에 세균의 세포벽,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불투과성 막인데, 자, 얘들은 투과성이 없는 막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 몸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투과를 해야 세포 안으로 뭔가 물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람 몸에는 불투과성 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닐막이 있죠. 이거는 생체 물질 아닙니다. 다만 뭐 굳이 뭐 불투과성 막 비스무리한 걸 골라봐라, 뭐 찾아봐라 이러면은 사람의 이제 피부 각질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지용성 물질은 이제 통과를 할 수 있지만은 수분은 거의 뭐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혈관 뇌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BB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포도당하고 지용성 물질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들은 단백질은 차단하고 물이나 이온을 막 통과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상피의 타이트 정션이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 사이로 이제 물질이 못 지나가도록 막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걔들도 어쨌든 불투과성 막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쓱 듣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설 단계인데, 배설은 이제 소화가 안 된 나머지 물질들이 소화구역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소화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계적 소화, 그리고 화학적 소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 소화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잘게 부숴줘가지고 이제 소화효소랑 접촉면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를 기계적 소화라고 하고요. 입에서는 이제 저작 운동, 씹는 거, 그 다음에 삼키는 연하 운동, 이런 게 있고, 식도, 위, 소장, 대장, 여기서는 이제 긴 관처럼 생겼죠. 그래서 꾸불꾸불 움직이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그런 거를 연동 운동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이 음식물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혼합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절 운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소화 운동 중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부교감 신경이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화학적 소화 봅시다. 화학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들이 이제 고분자 물질에서 저분자 물질로 가수분해되는 거를 화학적 소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번에는 소화 구획 한번 봅시다. 자, 소화 구획은 먼저 세포 내 소화하고 세포 외 소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세포 내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가 식세포 작용이나 음세포 작용,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세포가 그냥 음식물들을 이렇게 쏙 하고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삼킨 다음에 얘들이 세포 내부에서 이렇게 다시 식포가 생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리소점들이 합쳐져 가지고 소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화시키는 동물은 사실상 해면 동물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그다음 대부분의 동물들은 세포 외에 소화를 하죠. 그래서 이 외부랑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획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사람이 있으면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으면은,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사실상 우리 몸이 아니죠. 몸 바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결된 구획에서 일어나는 거를 세포 외 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보다 훨씬 더 큰 음식을 요 관을 따라서 음식물이 이동하니까 소화를 시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요건 사람 얘기고요. 그 캠벨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런 게 이제 중앙에서 잘 나와가지고 계속 동물 얘기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포 동물인 히드라나 뭐 아니면 편형 동물 이런 애들 있죠. 자, 이거는 나중에 분류를 좀 들어야 얘들이 뭔지 아는데, 그냥 지금은 그런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여튼 이런 애들은 위수강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수강은 안에서 이제 분비샘 세포가 소화 효소를 이렇게 바깥으로 분비를 하게 되고, 고분자 음식물들이 여기서 이제 가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냥 다시 음식물들이 이렇게 섭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골격, 뭐 새우 같은 걸 먹었다 이러면은 껍데기가 있겠죠. 키틴질 껍데기가 있으면은 그런 거는 바깥으로 이렇게 퇴하고 다시 입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먹었으면은 항문이 있어가지고 항문으로 다시 음식물이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다음 소화관의 다양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동물들 좀 살펴봅시다. 먼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소화관이 이제 근육이 잘 발달된 인두를 포함해가지고 음식물을 입으로 이렇게 지렁이가 있으면은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식물들이 이제 식도를 쭉 지나가지고 소장에서 얘들이 저장이 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물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적셔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모래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래 주머니에 근육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모래 주머니는 안쪽에 실제로 모래나 자갈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근육이 막 움직이면은 이 모래나 자갈도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음식물이랑 막 섞여가지고 얘들이 우리 이빨로 씹는 것처럼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찌꺼기들은 항문을 통해 가지고 제거가 되게 되고, 그 전에 장에서 이제 소화나 흡수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다음 메뚜기 봅시다. 메뚜기 같은 경우에는 자, 크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각각 식도랑 소낭이 있는 전장, 그 다음에 대부분의 소화가 일어나는 중장, 그 다음에 직장이랑 항문이 있는 후장,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맹랑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이 중장의 시작점부터 쭉 뻗어 나와가지고 소화랑 흡수 기능을 하게 돼요. 이름 정도만 좀 보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새입니다. 새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저장하는 소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액으로 화학적 소화를 하는 선위라는 곳과 그 다음에 모래 주머니가 있는 근위라는 두 종류의 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지렁이가 근육으로 자갈 모래 같은 걸로 이렇게 음식물을 부쉈듯이 똑같이 이 모래 주머니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선위 뒤쪽에 근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그 다음에 식도, 그 다음에 소낭, 그 다음 선위, 그 다음 근위, 그 다음 소장, 마지막으로 항문, 요 순서로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고, 선위와 근위는 둘 다 위에 해당되며 선위에서는 위액으로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오히려 뒤쪽에 있는 근위에서 모래 주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 소화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영양분의 흡수는 요 장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포유류의 소화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유류 소화기관에는 이렇게 긴 간으로 입부터 해가지고요, 원래 항문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각각 또 다른 분비기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먼저 침샘, 그 다음에 우리 이자 혹은 췌장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간, 그리고 쓸개 혹은 담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옆에 달려있는 부속 분비기관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연동운동이 있습니다. 자, 연동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관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을 때요, 자, 여기에 평활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수축하면은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이렇게 미끈미끈하면서 쭉쭉쭉 밀려나가겠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수직으로 그렸었지 수평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수축하게 되면은 음식물들이 이렇게, 여기서 수축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수축하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으로 관을 따라가지고 음식을 미는 작용을 하는 거를 연동운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략근은 또 뭐냐면은 우리 주머니 있죠. 주머니 같은 거 보면은 자, 이렇게 주머니 입구 쪽에 이렇게 끈으로 꽉 졸라매는 것 있죠. 이런 것처럼 소화기관도요,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나 나가는 곳에 이런 관략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혹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관략근 이렇게 불러요. 자, 먼저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자, 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입에서는 그 씹어가지고 저작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혀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섞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는 이제 침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침은 아밀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먼저 침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도요, 어떤 신경 반사, 즉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맛있는 음식이다 라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침샘에서 이미 분비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파블로프의 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주기 전에 매일 종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음식을 주니까 종이 소리만 들려도 개가 침을 질질 흘렸다, 이런 실험이 있죠. 그런 식으로 신경반사 혹은 학습을 통해서도 침샘에서 침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침 속에는 아밀라제 말고도요, 이제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입 안에 산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약간 완충액 역할을 하는 완충액, 그래서 이런 완충액들은 이제 치아 부식을 막아줄 수 있겠죠. 산으로부터 치아 부식을 막아줄 수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항세균 물질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침 분비에 대한 자율신경 작용돼 있는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막 싸움, 도망 반응 이런 거 일어날 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죠. 흥분했으면은 이때는 오히려 침 분비가 억제되고요.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교감 신경이 흥분하면은 침 분비가 오히려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녹말을 엿당하고 덱스트린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거는 앞에서 다 말한 거죠. 뮤신, 당단백질, 얘들은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완충액 이런 것들은 이제 치아가 썩는 걸 방지하죠. 그 다음에 항세균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소자인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이제 철 결합하는
락토페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균들이 이제 철이 없어지니까 락토페린에 철이 결합해가지고 철이 없어지니까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침 말고 이제 혀도 있죠. 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맛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혀가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둥근 덩어리로 이제 만들어 준 다음에 구강 뒤쪽에 인두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안 적을게요. 들어보면 뻔한 얘기죠. 자, 이번에는 식도의 구조 한번 봅시다.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 뒤로 넘어갔을 때 우리 목구멍 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위까지, 위에까지 요 부위를 식도라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인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도하고 기관을 열어주는 식도의 목구멍 부분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도가 위랑 연결되어 있는 관이죠. 그래가지고 얘들도 연동운동을 해가지고 그 식도가 있으면은 요 아래쪽에 분무관략근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이제 위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식도가 있고요. 요 식도 위에 이제 인두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혹은 기관지, 폐가 있는 곳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이쪽이 식도죠. 이쪽이 목구멍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기도와 식도 사이에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목 앞쪽으로 해가지고 후두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요 기도 쪽이 입쪽이거든요. 앞쪽이거든요. 이쪽이 등 뒤쪽입니다. 자, 어쨌든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후두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도 쪽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고, 음식은 이렇게 식도를 따라가지고 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성대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 앞쪽에 이제 있는 그 구멍 있죠. 여기를 이제 성문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자, 그 다음 3번 입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이죠. 그래서 입에서 이제 구개 반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도에서는 연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밑으로 음식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삼킬 때는요, 식도에 요 관략근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서 이 후두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가지고 덮이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이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성문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은 음식물 덩어리가, 자, 지금 여기 제가 그림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가 머리입니다. 머리가 있고 이쪽 입이에요. 입으로 음식물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인두 쪽에 이렇게 도달했을 때 구개 반사가 일어나면서 얘들이 덮이게 되죠. 그래서 호흡과 위쪽에 이제 후두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위로 움직이면서 이 후두개를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요 성문 부위를 덮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도 관략근들이 이완이 되면서 덩어리들은 이제 식도 속으로 얘들이 풀리니까 쑥 하고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음식물이 이제 식도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요 후두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가면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식도의 근육들은 이제 연동 운동을 하면서 덩어리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위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어주죠. 자, 그럼 이렇게 위에 도착한 뒤에 어떻게 이제 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계적 소화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얘들이 막 근육이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물들이 이제 소화가 되고, 위액이 위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소화가 되면서 막 섞이죠. 그러면서 음식과 이런 위산이 섞인, 위액이 섞인 혼합물을 유미즙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닫혀있는 상황이에요. 위아래는. 자, 이게 기계적 소화고요. 자, 그 다음 화학적 소화 봅시다. 화학적 소화는 이제 위액의 성분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위액의 성분은 먼저 펩시노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들은 주세포가 분비하는 거예요. 자, 위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주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펩시노겐을 분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전구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이 활성되면은 펩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활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염산이 있어야 돼요. 염산이 얘들을 끊어줘가지고, 노겐은 절단이 되면은 활성을 띠는 애들을 보통 무슨 노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펩신으로 바꿔주게 되고, 이 펩신 자체도 다시 펩시노겐 활성을 도와가지고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염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비가 돼가지고 거의 위에 pH를 2 정도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염산을 분비하는 세포 이름은 벽세포라고 합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산으로 살균 작용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산이 있으면 위 세포도 녹을 수가 있겠죠. 뭐 녹는다기보다는 변성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당 성분의 점액질인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을 분비해 가지고 위 벽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의 구조 또 보도록 하죠. 자, 위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습니다. 먼저 배상 세포라는 애들이 있는데 자, 얘들은 다른 말로 술잔 세포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술잔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술잔 세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들은 점액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당 단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염분,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위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제가 염산을 분비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들은 수소 포타슘 펌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산을 분비를 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세포는 아까 펩시노겐을 분비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크롬 친화성 세포, 영어로 ECL 세포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자, 얘들은 히스타민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요 벽세포를 자극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을 또 분비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얘들이 이런 걸 분비한다 정도만 외우고 갑시다. 그 다음 G세포 같은 경우에는 G는 좀 쉽죠. G라서 G로 시작하는 가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 G세포에 음식물 자극에 의해 가지고 얘들 호르몬입니다. 그래갖고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혈액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다시 위액 분비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D세포는 우리 앞에서 몇 번 배웠던 소마토스타틴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마토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D세포에서 두 군데로 분비를 해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위 내강으로 이쪽으로 직접 분비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D세포가 있겠죠. 직접 이쪽으로 분비할 수도 있고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혈액으로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내강으로 분비하게 되면은 옆에 주위에 이제 영향을 주는 파라크린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혈액으로 분비하면은 엔도크린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 벽세포의 위산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위산 분비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G세포에서도 가스트린 분비하는 거를 억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ECL 세포에서도 히스타민 분비하는 거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마토스타틴은 다 억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로 이렇게 분비를 한다 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요 유문관략근을 지나면은 요 밑에 이제 12지장이 있는데 요 12지장까지 흘러가가지고 또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인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죠. 비타민 B12랑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들을 위에서 분비해가지고 12지장에서 얘들과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원래는 R 단백질하고 붙게 됩니다. 처음에 R 단백질하고 먼저 붙고 12지장에서 다시 췌장에서 얘들이 분해가 되면서 내인자, 즉 인트린식 팩터 얘들과 붙어가지고 흡수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지금 음식물들도 막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위산도 지금 막 이렇게 분비돼가지고 굉장히 가혹한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상피세포가 존재해가지고 거의 뭐 3일에 한 번씩 재생이 돼가지고 이 위벽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 이런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액 분비 한번 또 배워봅시다. 위액은 뭐 앞에서 사실 반은 다 했어요. 그래서 먼저 펩시노겐하고요, 염산이 위 내강으로, 즉 공간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펩시노겐 같은 경우에는 요 HCl 염산에 의해 가지고 다시 펩신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펩신은 다시 펩시노겐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펩신이 이제 다시 단백질들의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위 운동성입니다. 역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활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막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러면서 산성 유미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문관략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앞에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위가 있을 때 요 위쪽 여기가 분문관략근, 그 다음에 아래쪽 여기가 유문관략근입니다. 자, 그래서 분문관략근은 식도하고 위 사이에 존재하는 애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도착하게 되면은 얘들이 풀려가지고 아래쪽으로 음식물을 넘겨주게 되고요. 자, 유문관략근 같은 경우는 요 밑에가 이제 12지장, 즉 소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하고 소장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소장으로 안에서 만들어진 유미즙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를 조절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요런 음식물과 위산이
혹은 소화액들이 섞여 있는 이런 거를 산성유미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pH에 따른 유문의 개폐되어 있는데 얘들은 지금 다 관략근으로 조절이 돼요. 관략근으로 조절이 되게 되고 이게 여기 소장에 있는 12지장 쪽에 S세포라는 놈들이 있어요. 자, 이 S세포는 세크레틴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pH가 만약에 낮으면요, 이 S세포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세크레틴을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크레틴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위 운동을 낮춰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문관략근은 수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달려있는 췌장에서는 이제 HCO3 분비를 늘려주게 돼요. 즉 소장은 산에 약하거든요. 산에 약하기 때문에 pH가 낮아지면은 얘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세크레틴을 분비를 해서 위에를 닫아주게 되고요. 즉 산성 환경에서는 유문을 닫아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거 호르몬이라 느리죠. 그래서 갑자기 왈칵 쏟아주면은 되게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관은 이제 부교감이 조절을 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12지장 벽에는 어떤 화학 수용체나 기계적 수용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성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장신경 반사가 활성되면서 위 운동을 억제를 해주고 똑같이 그 다음에 유문 관략근을 수축시켜가지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매우 빠르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중성 경기성이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음식물이 더 넘어와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췌장에서 HCO3-가 분비되니까 pH가 다시 중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유문관략근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3번 소장에서의 소화입니다. 자, 소장은 대부분의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여러 가지 영양소들 있죠. 주요 영양소들,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지방 이런 애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맨 먼저 입에 침에서 아밀레이즈가 글리코겐이나 녹말을 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작은 다당류로 바뀔 수가 있고 혹은 엿당까지 바뀔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소장 속에 있던 췌장 아밀레이즈가 췌장에서 내려온 췌장 아밀레이즈가 이 다당류를 다시 이제 이당류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소장 상피세포에 이제 여러 가지 얘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당류나 엿당 같은 것들은 다시 단당류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침에서 이제 맨 먼저 글리코겐이나 녹말이 작은 다당류 혹은 엿당까지 바뀌고 소장에서 췌장 아밀레이즈에 의해 가지고 다당류가 이당류로 바뀌고요. 이 이당류들은 소장 상피세포 효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단당류로 바뀌던지 아니면 엿당도 단당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단백질입니다. 맨 먼저 단백질은 우리 앞에서 배운 위에서 이제 펩신이 폴리펩타이드로 분해를 해주게 되고요. 얘들이 이제 위 밑에 있는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소장에서 췌장에서 나온 트립신하고 그 다음에 키모트립신이 아미노산들 사이사이를 절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또 카르복실 펩티데이즈 이런 애들이 더 절단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 상피 세포에 또 효소들이 박혀 있는데 얘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뭐 다이펩티데이즈 혹은 카르복실 펩티데이즈 혹은 아미노 펩티데이즈 이런 애들이 양쪽 끝에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 끝에서부터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분해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핵산입니다. 핵산은 췌장에서 나오는 유클리에이즈라는 효소가 유클레오타이드로 분해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소장의 그 장상피 세포 효소가 뉴클레오사이드로 분해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가수분해 효소 이름이 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러면은 뉴클레오타이드 가수분해 요소죠. 얘들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뉴클레오사이드로 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뉴클레오사이드니까 뉴클레오사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뉴클레오사이드 가수분해 요소나 혹은 뭐 인산 가수분해 요소 이런 애들이 이제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뭐 염기, 당, 그 다음에 뭐 인산 이런 것들로 분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입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맨 처음에 간이 있으면은 간 밑에 담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먼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소화가 될 때마다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담즙은요,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담낭에 저장되는 이 담즙은 간에서 적혈구를 분해할 때 이제 방출되는 색소가 섞여 있어 가지고 얘들이 빠져나갈 때 이제 그 색소가 같이 섞여 갖고 나오게 되고 얘들이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담즙 색소가 만약에 이제 피부에 쌓이게 되면은 피부가 적혈구 색소니까 약간 색깔이 약간 노랗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발생한다. 이런 게 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지방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담즙의 주요 성분이 이제 담즙산염이라는 게 있는데 걔들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 덩어리를 지방 조각으로 이렇게 지질 덩어리로 쪼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제가 요 떨어진 지질 덩어리들을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생겨 있는 얘들을 쪼개가지고 리파제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가운데 남아있으면 모노글리세리드라 했고요. 혹은 이렇게 떨어진 애들은 지방산, 그 다음에 다 쪼개지게 되면은 요 위에 남아있는 얘들 탄소 3개짜리에 OH가 달려있는 얘들처럼 글리세롤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 할 얘기입니다. 뭐 굳이 안 받아 적어도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소장의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12지장, 자, 그 다음에 공장, 그리고 회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지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거의 6m 이상 돼요. 성인 기준으로 6m 이상 길이가 되고 얘들이 이제 유문 있죠. 유문 관략근 위가 있으면은 요 밑에 이제 유문 관략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에서 30cm 정도 요 밑에를 이제 12지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한 20에서 30cm, 평균적으로 한 25cm 정도 되는데 이 12지장이 12 뜻이 손가락 12개 정도 길이 된다. 12개를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놨을 때 길이 정도 된다 해가지고 12지장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긴 합니다.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12지장에 옆에 췌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췌장액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소화는 이제 요 12지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효소들이 막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화효소들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12지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소화효소들이 소화관으로 분비되는 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 공장하고 회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장 끝에 있는 부분이고요. 연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쭉쭉쭉 밀려나고 음식물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이제 최종 소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고 그 다음에 한 90% 이상의 영양소는 거의 여기서 다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장 공장에서 주로 흡수되는 물질 적혀 있는데 보통 탄수화물,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뭐 우리 칼슘이나 철 같은 거 이런 애들이 거의 12지장과 공장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쓸개즙 나왔죠. 이런 쓸개즙 같은 거는 회장에서 주로 흡수가 다시 되게 됩니다. 쓸개즙은 다른 말로 담즙산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이거 말고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비타민 B12 회장에서 흡수된다 했죠. 이거 말고 또 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전해질들 이런 것들은 주로 회장에서 주로 흡수가 됩니다. 자, 다음 뭐 기계적 소화되어 있는데 얘들은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치면은 요 얘들이 안쪽에 이렇게 주름들이 막 가 있습니다. 자, 요런 주름들을 윤상주름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대가대 시험 나왔습니다. 윤상주름들이 있고 이런 주름에는 손가락 모양처럼 얘들을 확대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손가락 모양 같은 주름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융모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모 안에는 다시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들이 또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지금 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기는 이제 미세 융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의 표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300제곱미터 정도 돼요. 자, 요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은 테니스장 면적 정도 됩니다.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 영양분들은 보통 수동 수송이나 뭐 능동 수송으로, 그다음에 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촉진 확산 이런 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미노산, 작은 펩타이드들, 그다음에 몇몇 비타민들하고 그다음에 포도당 이런 애들은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 가지고 능동 수송 돼 가지고 흡수돼요. 특히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SGLT 소듐 글루코즈 트랜스포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능동 수송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흡수된 물질들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여기 모세혈관들이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흡수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가면은 정맥이죠. 그래서 정맥을 거쳐가지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얘들은 간문맥이라는 걸 지나가지고요. 모세혈관, 정맥, 간문맥을 지나서 다시 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독성 같은 게 들어오면은 간으로 들어가서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은 약간 달라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 TG라고 했죠. 얘들. 자, 이런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리파즈 해가지고 아까 가소분해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노아실 글리세레이드 이런 애들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 애들이 이제 다시 여기로 흡수가 됩니다. 자, 요거 좀 크게 그릴게요. 이제 세워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런 모노아실 글리세레이드나 지방산 같은 애들
패티 애시드 이런 애들이 흡수되게 됩니다. 소수성이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단순 확산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확산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PC1N1이라고 하는 수송체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송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는 약물이 있어요. 에제티밉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에제티밉이라고 하는 약물이 얘를 억제하는데 얘는 고지혈증 약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사들마다 조금 다르게 가르치더라고요. 이거를 누구는 단순 확산이다 하고 누구는 촉진 확산이다 하는데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고 주로 촉진 확산으로 되는데 그때 수송체 이름 요거 외워주세요. 수송체 이름하고 약물 요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지방 얘기하다가 이렇게 샜는데 어쨌든 단순 확산으로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하고 그 다음에 지방산이 들어왔죠. 그럼 얘들은 여기 상피세포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로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다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여기 중요해요. 조립이 된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들어온 요 콜레스테롤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지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백질 이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애들하고 막 뭉쳐가지고 킬로미크론이라고 하는 입자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동그랗게 생긴 킬로미크론이라는 입자를 얘들이 형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림프의 일종인 밑에 유미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건 암죽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얘들은 대정맥을 거쳐가지고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얘들은 지금 다른 물질들은 간으로 갔지만 얘들은 심장으로 갔으니까 이제 온몸으로 퍼지겠죠. 경로가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도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평균 한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 커피도 다 물이라 칩니다. 그런 어떤 국이나 국물 이런 거 다 물을 마시게 되면은 한 7리터 정도가 오히려 소화액으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다시 분비된 이런 물들 중에서 장은 한 0.1리터 빼고는요, 이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분비된 겁니다. 여기서 0.1리터 빼고는 다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이때 재흡수하는 방법은 우리 소장은 뭐 아까 나트륨, 소듐 같은 거 아니면 다른 이온들도 막 같이 흡수를 하죠. 그러면은 삼투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삼투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흡수해요. 자, 그래서 물질들이 어떻게 흡수되는지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화학적 소화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뭐 방금 앞에서 다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췌장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작용해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모두 췌장에서 아까 분비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분해하는 트립신, 그 다음에 아까 지방 분해했던 리파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즉 NaHCO3 얘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위액에서 이제 산성의 음식물들이 내려오면은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또 췌장의 분비액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즉 췌장은 외분비와 내분비를 모두 수행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외분비 같은 경우에는 뭐 분비관을 통해 가지고 효소나 호르몬들을 분비했었고요. 자,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혈관으로 글루카곤이나 인슐린, 소마토스타틴 이런 애들을 분비를 했었죠. 자, 그래서 외분비, 내분비를 동시에 하는 기관으로는 뭐 위, 그 다음에 뭐 소장, 그 다음에 이자, 췌장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화학적 소화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소화 방법으로 간에서 이제 담즙이 생성된다 했죠. 이제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전구출 해가지고 쓸개즙을 합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쓸개즙은 쓸개 혹은 담낭 속에 저장을 해가지고 숙성시키고 분비를 해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소수성 지방을 유화시켜가지고 표면적을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에서 분비되는 리파제에 의한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즉 담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그냥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효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들은 색깔이 이제 다망색이죠. 약간 갈색, 그래가지고 똥색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색을 얘들이 결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얘들 역할이 이제 지방의 유화인데 이게 뭐냐면은 담즙염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안에 많이 들어있죠.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가지고 전구체로 해가지고 쓸개즙을 만든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담즙염은 콜레스테롤에 극성을 넣어줘가지고 이제 계면활성제처럼 지방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콜레스테롤은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얘들은 수산기와 함께 소수성 부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액 돼 있습니다. 자, 얘들은 조금 애매해요. 사실 장액이라고 책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장액이 아니에요. 장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고 브러쉬 보더라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장 상피 세포의 벽에 막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장 상피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바깥으로 완전히 분비되는 효소가 아니라 여기 막에 결합해 있는 효소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애들을 브러쉬 보더 엔자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이제 뭐 펩타이드나 이당류 같은 거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말타즈 같은 경우에는 엿당, 말토즈를 분해하고요. 스크로즈 분해하는 수크라제, 그 다음에 락토즈를 분해하는 락타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올리고펩타이드를 분해하는 펩티다제 이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얘들은 여기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당류들이 이렇게 오면은 거의 바로 붙어가지고 흡수 직전에 바로 작용을 해가지고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분들의 흡수 봅시다. 자, 대부분 이제 소장 점막을 통해 가지고 흡수가 되고요. 얘들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점막 아래에 있는 그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능동 수송되고요. 나트륨이나 철, 칼슘 이런 애들은 전용 수송체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미노산, 포도당, 뭐 갈락토스 이런 애들도 특정한 수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용성 영양분에 흡수되어 있는데 얘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은 소장 상피세포로 흡수가 되면은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에 간문맥을 거쳐가지고 간으로 가서 하대정맥이라는 거를 거쳐갑니다. 하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온몸으로 다시 퍼지게 되죠, 영양이. 자, 그래서 미세용모,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이 부분을 미세용모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단백질, 탄수화물을 소화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네요. 털 변연부. 이게 브러쉬 보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효소들이 붙어가지고 막 효소처럼 붙어가지고 아까 뭐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 이런 애들 아니면 뭐 펩티드 가수분해 효소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융털에 이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간문맥을 지나서 간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뭐 단당류는 글리코겐으로,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은 단백질 같은 걸로 합성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간 정맥을 거쳐갖고 아까 여기 하대정맥 거치고 다시 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뭐 지방산, 모노글리세레이드, 그 다음에 뭐 지용성 비타민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레이드는 그 또 세포 속에서 다시 이제 지방으로 합쳐지게 되고요. 걔들은 뭐 지용성 비타민도 함께 이제 융털 암축관으로 흡수가 돼가지고 가슴 림프관을 따라서, 자, 적어드릴게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여기로 먼저 흡수가 된 다음에 가슴 림프관으로 가서 쇄골 하정맥 혹은 빗장 밑정맥, 한글로 하면 빗장 밑정맥 이렇게 해요. 여기로 간 다음에 이제 상대 정맥으로 흘러서 심장으로 가게 되죠. 자, 요거 외워두세요. 지금 수용성 영양분은 하대 정맥을 거쳐갖고 심장으로 갔고요. 지용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정맥을 거쳐가지고 심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자, 심장이 있을 때요. 자,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심장이 있을 때 얘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하대 정맥이고 하나는 상대 정맥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 정맥은 윗상자죠. 그래서 상반신에 있던 혈액들이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로, 즉 머리나 목 아니면 팔, 그다음에 일부 가슴의 일부,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우진방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애들이고요. 하대 정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반신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여기가 하반신이죠. 그 외에 이제 우리 복부에 있는 장기들, 특히 아까 간 거쳐가지고 하대정맥으로 갔죠. 그 다음에 우리 콩팥, 즉 신장, 자, 이런 애들은 하대정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의 흡수인데, 지방 흡수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담즙산염은 큰 지방 방울을 쪼개가지고 장 내강의 방울 크기를 작게 유지합니다. 자,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큰 지방 방울을 쪼개준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리파즈 해가지고 가수분해가 되면은 얘들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레이드로 다시 쪼개지고요. 자, 그림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들이 절단돼가지고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하고 쪼개진 다음에 상피세포로 확산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방은 상피세포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과 재조립된 다음에 킬로미크론을 만든다 했죠. 단백질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순환계로 흡수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뭐 말로 다 설명했지만은 인지질,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그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수용성 입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회장이랑 이제 이어져 있는 우리 소장까지 배웠죠. 소장이 이제 공장 다음 회장이고요. 이 회장이랑 이어져 있는 대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소장보다는 훨씬 두께가 크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장이에요. 그래서 요 올라가는 요쪽 부위 여기를 상행결장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여기를 우리 이제 횡보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듯이 여기를 횡행결장 이렇게 부릅니다. 주식이 가격이 변동이 없을 때 횡보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냥 일자로 가는 횡행결장,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행결장, 그리고 요 끝에 이제 직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항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이 이제 요 대장을 쭉 통과하는 시간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우 천천히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물을 쫙쫙 뺏기게 되죠. 수분을 뺏기면서 건조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음식물들이 이동할 때 이제 셀룰로즈 있죠. 우리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 걔들은 칼로리는 없어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는 없지만은 음식물들이 소화관을 따라 이동할 때 식이섬유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죠. 여기 음식물들이 덩어리로 붙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똥 모양으로 만들어질 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식이섬유 같은 게 부족해가지고 이게 너무 느리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똥이 안 나오는 변비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이 대장을 자극해가지고 애들이 휙 하고 지나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설사가 나타납니다. 자, 참고로 마그네슘하고요, 우리 약물 중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약물들이 있는데, 자,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도하고요. 자, 이거 약물 중에 마그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으로 써요. 그래서 부작용이 설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변비를 유도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도 해요. 자, 그래서 수분과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양분을 대장에서 흡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은 수분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흡수할 때 한 20% 정도는 대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장에는 여러 장내 기생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장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여러 기생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얘들은 이런 섬유소의 일부를 분해를 해가지고 비타민 B군들 있죠. B군 중에서도 특히 비오틴이나 엽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비타민 K, 얘는 앞에서도 말했죠. 이런 애들을 생성해가지고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약 대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 상피세포가 이제 발달할 때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면역에서도 얘들이 이제 막 번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유해한 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선천성 면역의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뭐 선천성 면역 이런 건 나중에 면역학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을 하면은 이런 용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모든 미생물들의 총 집합을 의미해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사실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하죠. 얘들은 위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위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위에 일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모든 세균종을 얘가 그냥 다 제거하고 그냥 혼자서 막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들 있죠. 이런 미생물들은 우리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막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나면은 다른 세균들이 여기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2차 감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C. difficile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잠깐 들어주세요. 클로스트리디움 difficile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difficile이에요. DI입니다.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애들이 감염되게 되면은 이제 뭐 복통,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치료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다른 개인의 분변을 이쪽으로 다시 이식을 해요. 그러면은 분변 속에 있던 유익균들이 다시 여기 다 그 감염된 사람의 대장 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얘들을 죽여버리고 다시 건강해지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뭐 아니면은 또 박테리아만 또 감염시킬 수 있는 우리 박테리오파즈 있죠. 그런 거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식의 치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항생제를 먹게 되면은 이런 균들이 없어지니까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애들, 특히 대장균 이런 애들은 이제 물질을 대사하고 부산물로 이제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방귀라고 하죠. 항문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 대장의 구조인데 방금 제가 앞에서 먼저 그리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먼저 우리 여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다 합쳐가지고 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물이나 여러 가지 이온들의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 애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똥이 되죠. 그래서 방고체 변이 되는 장소입니다. 길이는 한 1.5m 정도 돼 합쳐가지고. 자, 그다음 제가 여기 끄트머리에 뭔가 조그만 거 하나 그렸죠. 그래서 사람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가 맹장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자, 앞에서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 아래가 아프다. 맹장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에는 사람에서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소화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이 길이가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셀룰로스를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 필요 없다고 자르기도 하는데 완전히 필요 없진 않고요. 또 여기도 이제 면역에 관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은 사실상 없죠. 자, 그다음 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제 넣게 되면은 그 바로 위에 직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장의 끝부분에 이제 직장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그 대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서서히 막 위에서부터 내려온 애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변이 배설될 때까지 저장되는 장소가 직장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항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관략근이 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관략근은 크게 수의근이라고 하는 애들하고요, 불수의근이라고 하는 애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근은 내 의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애들, 불수의근은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애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응아가 막 차게 되면은 여기를 자극을 해가지고 불수의근은 이완돼가지고 똥을 자꾸 내보내고 싶어 하지만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우리 참을 수는 있죠.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장 저기 위에 우리 위 있죠, 위에 음식물이 차게 되면요, 자,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결장을 막 수축을 하게 됩니다. 결장을 수축을 해가지고 반사작용으로 수축을 시켜가지고 밥을 먹고 나면은 뭔가 대변을 보고 싶게 만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 작용을 해요. 자, 이번에는 4번 소화계의 진화적 적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치아하고요, 그 다음에 위와 장, 위장, 그 다음에 우리 뭐 미생물 같은 거 있죠, 그런 애들과 공생적 적응,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치아 같은 경우에는 적혀 있듯이 먹이의 포획 그리고 초기 처리 과정, 맨 처음 입으로 들어오죠. 그때 어떤 식으로 음식물을 부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자, 찢어 먹죠. 찔린 고기들을 찢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앞니와 송곳니가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뾰족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어금니, 즉 소고치라는데, 얘들하고 그냥 어금니, 걔들은 음식을 으깰 수도 있고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음식물을 잘 절단할 수 있는 이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질긴 식물을 계속 씹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위장으로 넘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우리 사람 어금니처럼 넓게 이제 넓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니랑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뜯어먹기 좋게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일부 초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송곳니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 잡식동물,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식동물은 좀 특수화가 덜 됐어요. 오히려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기 좋게 돼 있고 초식동물은 풀을 먹기 좋게 돼 있지만 잡식동물은 그냥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 이빨, 치아 개수만 좀 외웁시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32개 치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 작은 어금니, 소고치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금니는 6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치대 이제 면접 같은 데서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세보면 되는데, 시험 칠 때는 세보면 되는데 면접장에서는 이를 세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외워 넣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위와 장의 적응입니다. 자, 그래서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위가 엄청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kg 기준의 사자가 있다. 자, 얘는 음식물을 40kg까지 한 번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나 잡식동물들은 식물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관 길이가 이런 육식동물들보다 훨씬 더 몸 길이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자, 그 다음 공생적 적응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람 소화관에는 엄청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10에서 100조 마리의 세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공생적 적응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초식동물이나 흰개미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이런 원생생물들을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들 소화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미생물들, 원생생물들을 직접 아미노산 영양으로 쓰기도 하고요. 걔들이 만든 비타민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공생세균들의 위치는 초식동물이나 뭐 이런 흰개미들 있죠. 다 공생세균들이 있는데 걔들이 소화관에 어디 있는지는 동물 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초식동물 중에서 이제 뭐 토끼하고 몇몇 설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에 공생세균이 있고요. 일반적인 초식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은 보통 맹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장에 있지만 토끼랑 설치류는 대장에 공생세균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특징이 있는데 소장 다음 대장이죠. 그래서 원래 대부분 영양은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에서 발효된 여러 가지 영양 부살물들이 그냥 대변으로 다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키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동물들은 자신의 대변을 먹습니다. 자, 그거를 분식증이라 그래요. 자신의 응아를 먹어가지고 다시 소장을 통과시키도록 한 다음에 영양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캠벨에 나와가지고 또 조금 특이한 사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기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호아친이라고 하는 초식성 새가 있다고 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도 주머니라고 하는 소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세균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이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모이 주머니는 이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낭, 여기 식도 주머니 안에 세균을 가지고 있고, 근육질로 된 모이 주머니 안에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식물 이파리를 갈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셀룰로즈를 분해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시험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반추동물에 소화되어 있는데, 자, 보통 반추동물들은 4개의 위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 적혀 있죠. 반추위 혹은 혹위, 벌집위, 그 다음에 중판위 혹은 겹주름위, 주름위, 이렇게 4가지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 피트 1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소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반추동물을 주로 소를 의미하니까. 자, 그래서 얘들을 조금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대충 위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기 소가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소가 있고, 여기가 머리, 여기가 몸통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풀을 이제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으면은 식도를 따라가지고 쭉 들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얘들이 맨 처음 반추위, 혹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큰 혹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처음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온 다음에 음식물들이, 그러니까 풀들이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로 이 앞쪽에 이제 이렇게 벌집 위라는 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벌집 위는 다시 이어가지고 겹주름위, 즉 중판 위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접하고 있습니다. 즉 풀을 뜯어 먹으면은 쭉 들어온 다음에 여기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서 요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맨 처음 반추위, 그 다음 요쪽 벌집위, 그 뒤에 이어가지고 겹주름위, 여기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겠죠. 구멍 속으로 이어가지고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주름위가 연결되어 있어요. 꼬불하게 주름위가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소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대충 위치는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빠져나가요. 이렇게 보시고 각각 이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풀떼기를 이렇게 소가 씹어가지고 먹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맨 먼저 여기 반추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미생물들이 막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탄수화물 중심으로 발효를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휘발성 지방산인 아세트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런 애들을 생성해가지고 에너지원으로 흡수합니다. 이름 보면 이제 대충 탄소 몇 개인지 아셔야 됩니다. 유기화학 좀 배우셨으면.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벌집 위로 들어가죠. 벌집 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되새김을 시작하게 돼요. 여기가 지금 근처에 입이 있죠. 그래갖고 여기 있던 게 다시 입으로 빠져나갔다가 한 번 더 씻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되새김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 반추라고 해요.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즉 다시 그려보면은 음식물이 입에서 들어왔다가
반추위로 갔다가 벌집위로 갔다가 여기 있던 애들이 다시 입까지 갑니다. 그래서 식도를 거슬러 가지고 입으로 가서 씹은 다음에 다시 벌집위로 돌아가 가지고 아까 겹주름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색임이 일어나는 장소가 벌집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입자들이 이제 이상한 거, 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대색임 하면서 퇴 뱉어내죠. 흙 같은 거, 이물질들을 다 걸러내고요. 여기도 반추위처럼 공생관계 여러 가지 원핵생물들하고 뭐 원생생물들 이런 것들이 셀룰로즈 같은 음식물들을 분해를 해요. 식물들을 분해를 하고 역시나 발효 대사산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휘발성 지방산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부 휘발성 지방산을 흡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추위하고 여기 벌집위는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발효를 일으키고 휘발성 지방산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계적 조절을 벌집위에서 좀 하고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판위 혹은 겹주름위입니다. 캠벨은 겹주름위라고 나와요. 자, 얘들은 요 안쪽에 있죠. 이쪽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물을 제거하고요. 여러 가지 이온들, 미네랄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고 음식물들을 이제 농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수분 흡수가 메인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주름위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실제 위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위산하고 펩신, 자, 이런 것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 여기 미생물들 아까 반추위 벌집에서 만들어졌죠. 자, 얘들도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그냥 따라서 쭉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주름위까지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이 단백질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미생물들을. 그 다음에 풀이랑 같이 씹어먹은 미생물들도 여기서 분해가 되게 되겠죠. 일단 주름위는 흡수 기능은 거의 없어요. 자, 이게 반추동물의 소화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캠벨에 그냥 사진 한 장 나온 애들이 있는데 서관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거대 관벌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우리 그 심해에 들어가면요 열수 분출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력이 엄청 높아요. 한 260기압이 넘는 엄청 압력이 높은 곳에 서식하는 생물인데 얘들은 입도 없고 소화기관도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냥 내부 공생균이, 내부 공생하는 세균들이 분출공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뭐 황화수소, 그다음 질산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학 독립 영양생물로서 얘들에게 영양을 제공하는 상리 공생 형태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조개처럼 생겼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깃털 같은 게 막 달려 있고요. 얘들은 아예 뭐 입도 없고 소화기관도 없는데 그냥 내부에 있는 미생물들이 영양을 얘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죠. 이 미생물들은 화학 독립 영양 생물입니다. 제가 이런 동물들 같은 거 해주는 이유가 이 캠벨로 출제되는 게 주로 중앙대인데 중앙대가 이런 동물을 좀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화,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식욕 조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루 종일 막 먹는 것만 하고 있진 않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중간중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에는 노동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되게 길게 되면은 매번 소화 과정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소화 효소를 막 분비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되먹임 회로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음 단계 근처에 가게 되면은 소화액을 미리 이제 분비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을 수축해가지고 관을 이동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짓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입으로 음식이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침이 이제 그때서야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뭐 아니면은 사실 뒤에서 배울 거지만은 음식을 보는 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육된 어떤 자극에 의해 가지고도 침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입에 음식이 있으면은 침 분비가 하도록, 즉 음식이 준비된 상황에서 침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음식들이 인두 근처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음식 덩어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삼킴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음식을 꿀떡 삼켜 가지고 식도를 따라 가지고 위로 도착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 운동과 함께 위액들이 막 분비되기 시작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장신경계에 의해 가지고 소장이랑 대장에서 연동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요거랑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온다 했죠. 뒤에서 배울 건데 그런 내분비계에 의해 가지고 뭐 위 가스트린 아니면 소장에서 나오는 뭐 CSK 같은 이런 호르몬들을 조절을 해주죠. 자, 그래서 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소화 조절. 그래서 소화액의 이제 분비를 촉진하는 기작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경으로 조절하는 게 한 25% 정도 되고요. 호르몬으로 한 75% 정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으로 조절하는 거를 이게 이제 뇌상,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거를 이제 위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상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죠. 음식이 입에 들어오기 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나 코, 귀 이런 감각기관으로 음식물에 대한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을 해가지고 위에서 음식이 막 유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침이 질질질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액이 미리 나와가지고 음식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호르몬, 즉 위상. 얘는 뭐냐면은 음식이 이제 위에 들어온 거예요. 위에 들어와가지고 위가 이제 팽창을 하는 겁니다. 위가 팽창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백질들이 막 위에서 이제 펩신 같은 거 해가지고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가 만들어질 텐데 얘들이 위벽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위산이 다시 더 분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위고요. 자, 그 다음에 위상 말고 장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상은 뭐냐면은 음식이 이제 요 밑에 12지장으로 내려간 경우입니다. 12지장으로 이동을 하면은 위에서 만들어진 어떤 산성 유미즙이나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지방, 그 다음에 일부 단백질 이런 것들이 12지장을 자극하게 되면은 12지장에서 여기 밑에 적혀있는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가지고 얘들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게 돼요. 이제 내려왔으니까 더 이상 내려오지 마라 하고 멈추게 하죠. 그 다음에 콜레시스토키닌 CCK라는 물질도 분비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더 이상 음식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배출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장되어 있던 담즙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자액 같은 거를 분비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 호르몬 한번 또 배워봅시다. 먼저 가스트린입니다. 자, 가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음식 중에서도 이제 특히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중에서도 그 방향족 아미노산들이 있죠.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티로신 이런 애들, 이런 자극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경 자극으로 이제 위에서 분비됩니다. G 세포가 분비한다 했죠.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위액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위 점막도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위 점막의 성장도 촉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음식물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위 운동도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크레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지장에 음식물들이 내려오면은 pH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12지장의 S 세포에서 분비되게 됩니다. pH가 낮아지면은 12지장에 S 세포가 분비해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여러 곳에 작용할 수 있는데 먼저 췌장에 이자에 작용을 해가지고 pH를 올려야겠죠. 그래서 HCO3- 분비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작용을 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위산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이거 저는 사실 뭐 어떻게 했냐면은, 자, 경상도에서는 신맛이 나면은 아유 새그럽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새그럽다, 신맛이 난다, 산이 있다, 그거를 중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 다음 CCK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얘들은 이제 뭐 지방이나 단백질성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의 I세포 여기서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얘들의 자극을 받았죠. 그러면 얘들을 분해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췌장에서는 얘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소화 효소들 분비를 촉진을 시키고요. 이때 이 췌장의 소화 효소 같은 경우에는 분비 소낭에 이미 저장돼 있어요. 이게 선방세포라는 데서 아시나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요 안에 과립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비소낭 이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트립시노겐 아까 앞에서 다 말로 했죠. 그 다음에 키모트립시노겐, 그 다음에 뭐 카르복시 펩티다제, 아밀라제나 리파제 같은 거 이런 애들이 한 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CCK 자극이 오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엑소사이토시스로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은 뭐 리파제가 분해한다 치지만 커다란 덩어리를 떼려면은 아까 우리 담낭에서 담즙이 분비돼야 된다 했죠. 그래서 담낭에서 담즙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비유를 쓰는데 담입니다. 담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서는 배출을 억제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울 때 CCK는 빨리 읽으면 꺽이죠. 꺽 하고 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 뭐 소화 호르몬 기능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위장 운동 촉진 적혀 있는데, 자,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들은 아까 위에 배운 이 가스트린 위 운동을 촉진시킨다 했죠. 얘 말고도 이제 공복 시에 12지장이나 공장에서 모틸린이라고 하는 애들도 분비됩니다. 자, 이거는 캠벨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 저부에서 이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식욕을 좀 증가시키긴 해요, 얘들이. 그 다음에 세로토닌, 얘들은 다른 말로 5-H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들이 이제 위장 운동을 좀 촉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위 점막 성장
성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들도 있습니다. 자, 아까 배운 가스트린, 그 다음에 좀 약하지만 CCK도 조금 촉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주로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긴 하지만은 일부 위 점막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ECL 세포가 분비하는 히스타민 있었죠. 위산 분비 촉진하는 걔들도 조금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위 점막이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성장인자인 EGF 얘들은 호르몬 아닙니다. 얘들도 위 점막 재생이랑 보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EGF 그냥 적어두세요. 호르몬 아니에요. 성장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트린 같은 거는 호르몬이죠.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화에서 배운다고 위 바깥으로 분비되는 게 아니고 얘들은 처음에 가스트린이 혈액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위로 돌아와 가지고 얘들은 위액 생성을 촉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미즙이 내려오는데 위에서 만들어진 유미즙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만약에 지방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 CCK하고 세크레틴 같은 게 다량으로 분비됩니다. 더 많이 분비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연동동을 억제합니다. 그러면은 유미즙이 천천히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소장에서 음식물들이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거고 소화를 이제 소장에서 지방들의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저장의 조절 봅시다. 이건 앞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다른 단어, 그죠? 우리 호르몬 단어에서 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1차적 에너지 저장소는 간하고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 잉여, 열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찌죠.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에너지 균형 조절되어 있는데 혈당 조절 같은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췌장에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특히 인슐린 같은 거, 글루카곤 얘들이 조절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포도당의 항상성 조절. 자, 먼저 인슐린은 적힌 그대로예요. 세포로 포도당 수송을 증가시키죠. 글루티포 발현을 늘립니다. 근육세포가 있으면은 글루티포가 박혀가지고 이쪽에 박혀가지고 포도당이 들어오는 통로죠. 글루코즈 트랜스포터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랑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시키도록 자극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안쪽에서 이제 포도당 농도가 글리코겐으로 바뀌니까 포도당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바깥쪽에 포도당이 안쪽으로 더 들어오기 쉬워질 거고요. 혈중 포도당은 혈관에 이렇게 지나갈 때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간에서는 이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킨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혈액 속으로 포도당 분비를 촉진시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켜가지고 간에서 만들어낸 포도당들을 혈관으로 보내가지고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식욕 조절 한번 봅시다. 사실 요거는 우리 원래 그 주사 중에 다이어트 약 요새 유명한 거 있죠.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자, 키워드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들을 한번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모의고사나 심화과정, 그 다음에 전공 임용 이런 데서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 면접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의고사 이런 데서 설명을 좀 해놨어요. 요게 중요한 거고, 요건 이제 너무 쉬워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식욕이 조절되는데, 식욕 촉진은 이 그렐린 한 놈이 하게 되고요. 자, 나머지는 식욕 억제, 즉 인슐린, 렙틴, 펩티드 YY 얘들이 하게 됩니다. 이 펩티드 YY 같은 경우에는 이 Y가 티로신 약자죠. 그래서 티로신이 반복돼서 이름이 이렇게 붙었어요. 자, 먼저 그렐린부터 봅시다. 얘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인슐린이죠. 자,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근육에서 글루티포 발현을 늘리기도 했지만은 뇌 시상하부에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억제해요.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혈당을 좀 낮춰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먹지 마라 하고 뇌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억제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가 충분하다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렙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지방을 리피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생성됩니다. 리을로 외우세요. 그래서 지방이 막 지방을 저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체내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얘들이 살이 찔 겁니다. 그러면은 아우 죽겠다 하면서 다시 얘들도 뇌 시상하부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들죠. 우리 비만인 사람들 있죠. 비만, 살이 찐 사람들은 살이 쪘으면 이제 렙틴 때문에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살이 찌면 렙틴이 증가합니다. 렙틴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요 시상하부가 이
늘어난 렙틴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반응을 안 하니까 식욕이 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형 당뇨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펩티드 YY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 특히 회장 여기서 분비되고 그 다음에 대장에 L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식욕 억제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얘들은 위 배출을 억제하고요. 장 운동도 감소시킵니다. 즉 음식을 먹고 나서 요까지 이제 음식이 내려가면은 아유 배불러 하고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을 하는 애들이 펩티드 YY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와 영양 단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